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수업이 이제 7주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업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던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물가의 차이가 환율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어, 구매력 평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논의로 저희가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일단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 좀 말씀드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세션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뷰 세션 자료를 새로 지금 제가 이제 한 학기 전체를 좀 보면서 어떤 슬라이드는 넣고 어떤 슬라이드는 빼고 재녹음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느라고 조금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업로드가 하루 늦어졌는데요. 어쨌건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슬라이드들을 시험 범위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럼 일단 준비한 내용들 바탕으로 이번 주 제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돼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똑같은 재화, 똑같은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사실 위치에 따라서 두 개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두 나라 사이의 물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한국에선 얼마 하고 일본에서 얼마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현지 물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뭐 예를 들어 쌀한가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뭐 한국에서 얼마, 일본에서 얼마 하면 원화로 얼마, 엔화로 얼마가 나올 테니 그러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둘 간의 교환 비율을 구하면 그게 환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개념이 사실은 일물일가의 법칙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점을 좀 더 확장시켜서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매력 평가, 그리고 이제 상대 구매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바스켓을 정해놓고 양쪽의 물가가 같도록 세팅을 하는 어떤 환율이 무엇이냐를 찾거나 아니면 기준 바스켓의 구성이 나라마다 다를 테니까 그러한 그 상이한 바스켓들 간의 물가 상승률, 정확히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율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구매력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장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물가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조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환율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형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장기 환율 모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이제 밀고 나가서 구매력 평가 이론의 어떤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구매력 평가 이론이 이야기하는 환율하고는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웠었던 슬라이드 중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절대 구매력 평가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대 구매력 평가를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결국은 절대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환율이 물가를 100%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어떠한 관점으로서 이제 이 식을 바라보면 되느냐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과 이자율과 총 생산의 어떤 함수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P는 US, P는 EU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물가 수준인데요. 이 물가 수준의 그 식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P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는 M, 즉 통화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 L, 말하자면 L은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에 대한 어떤 수요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수요 혹은 그 통화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걸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그 수요는 결국 이자율인 R과 총생산인 Y로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통화의 양 그리고 실제 경제가 필요로 하는 통화의 수요 그것을 통하여서 물가가 결정되는데 이 물가가 즉각 바로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물가가 형성된다고 하면 즉 이자율과 총생산의 변화가 혹은 또 통화량의 변화가 반영되어서 실질 통화 공급량이 늘 통화 수에 맞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두 나라 사이의 물가의 비율을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P의 US와 P의 EU, 즉 물가의 비율로서 환율인 E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의 해석을 해나간 과정에 있어서 PPP라고 하는 절대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구매력 평가 이론에서 보게 되면 결국 동일한 통화로 전환을 하더라도 동일한 상품 바스켓의 가격이라는 것은 국가별로 상당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선 그 두 나라 사이의 물가 바스켓의 차이, 예를 들어서 물가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떤 동일한 상품 바스켓을 정해놓고 두 상품 바스켓 사이에 어떤 그 물가 차이를 갖다가 비율로서 계산하게 되면 그게 환율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지금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물가와 미국의 물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파란색 선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즉 이것이 이제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물가 비율로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와 사이의 엔 달러 환율을 쳐다보게 되면 훨씬 더 크게 진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단기적인 진동도 아니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그림이 한 칸당 1년짜리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부터 지금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림을 쭉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단기에는 뭐 어떻다, 장기에는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도 폭도 크게 말하자면 빨간색 그 실제 외환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의 수준이 실제 물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물가 비율을 크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많고 오히려 일치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게 된다 그러면 거시적인 방향성 자체는 역시 이 빨간색 선도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1987년 이때가 이제 86년 87년 할 때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해인데요. 이때 이후로 쭉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빨간색 선만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었던 1988년부터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했었던 2002년 동안에 빨간색 선만 딱 떼놓고서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여기는 어떠한 추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구매력 평가 이론을 통하여 환율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PPP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역장벽과 비교육제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무역장벽이라고 하는 것, 환율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로서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 물가에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서 물가가 같아야 하는데 예컨대 관세가 적용된다든지 혹은 굉장히 과도한 수송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뭐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통해서 뭐 쿼터를 해서 수입 쿼터를 정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두 나라 사이에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상이한 가격 수준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무역장벽과 비교육제를 구성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육제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그 지역성을 가지는 서비스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뭐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요가 강사, 뭐 이런 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성을 좀 가지고 해당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 손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어떤 나라는 좀 많고 적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역장벽과 비교육제라고 하는 어떤 요소로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정 경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띄워둔 거는 루이비통 백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류의 물건들, 젠더를 가리지 않고 뭐 특정한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열풍이 딱 불어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 물건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판매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마진을 굳이 낮게 제시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웃돈을 붙여가지고서 비싸게 제시하더라도 팔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나라 나가면 이 상품은 그냥 되게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그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재화와 서비스 바스켓에 대해서 가격 척도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물가의 그 상승 하락을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그러한 기준 바스켓에 있어 가지고서 나라들마다 어떤 차이가 클 수 있을 텐데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물가 바스켓 안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해인가 뭐 포도밭에 대규모 병충해가 일어나서 와인 가격이 폭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그 물가 차이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특정 나라에서는 사실 물가의 차이가 또 크게 차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포도병충해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오를 이유도 없고 와인을 제외한다 그러면 프랑스의 물가 수준도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다고 판단할 텐데 인플레이션 비율로만 본다고 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현실을 약간 오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시적인 원인들을 감안했었을 때에는 이러한 가격 척도의 차이 또한 이런 PPP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그 일물일가의 개념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PPP랑 연결되는 개념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 PPP에서 볼 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재화 서비스 바스켓이 교환되는 어떤 상대 가격을 세팅해 놓고 그것을 이제 환율로서 바라본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결국은 결국은 저희가 통화량이나 이자율이나 혹은 GDP를 통해 가지고서 환율이 정해진다. 물가 수준이 정해지고 환율이 정해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시장을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PPP가 예상하는 환율과는 약간은 좀 차이가 보이더라 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서 결국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는 사실은 좀 더 바스켓을 구체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바스켓의 달러 가격에 대해서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재화 서비스 바스켓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실 그 환율을 계산을 해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약간 그 개념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실질 환율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식에서는 이제 Q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시장에서 존재하는 명목 환율이 이 식에서는 E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전반적인 물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바스켓을 하나 고정해 놓고 그 바스켓의 가격을 유로존에서의 해당 바스켓의 가격을 유로로 계산했었을 때 P의 EU,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생각했었을 때 해당 바스켓의 가격을 달러로 했었다고 하면 P의 US가 되는 식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EU 내에서 바스켓 가격이 100유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바스켓 가격이 120달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환율인 1유로가 1.20인 경우에는 실질 환율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2 달러 유로 곱하기 100유로 나누기 120달러 1.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명목 환율인 1.2와 실질 환율인 1.0은 사실상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 실질 환율이 절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EU 생산물에 대해서 달러의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 생산물이 EU 생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가치 있게 된다는, 예컨대 환율을 감안하여서 현지 내 물가를 쭉 계산해 본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미국 내의 생산물 똑같은 뭐 와인인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 와인하고 그다음 프랑스 와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미국 생산물이 더 덜 가치가 있는 상태로서 이제 평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EU 생산물의 가격 내진 가치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미국 생산물의 어떤 가치를 두 개를 동등하게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가격 간의 비율이 이제 사실 좀 변화하기 시작하는, 정확히는 그 실질 환율이 절하된다는 것은 미국 생산물의 가치가 좀 더 하락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환율이라고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의 어떤 수준 내진 레벨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인 반면에, 이렇게 실질 환율이 들어오게 될 때는 명목 환율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양국 간의 물가 차이까지 같이 곱해 주어 가지고서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환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목 환율을 결정하는 그럼 요인은 무엇이냐? 외환시장에서 무엇이 명목 환율을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구매력 평가 이론에 의해서 통화주의 접근법을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두 나라 사이의 물가 수준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각 나라의 그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 공급량, 그 다음에 이자율, GDP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주는 어떤 그런 요소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PPP 관점에서 환율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더 씌워놓고 보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그 거래되고 있는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 환율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PPP에 의한 바스켓 간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 양국 간의 어떤 구매력 차이까지 감안하여서 실질 환율을 감안했었을 때에 비로소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X축은 결국 유럽의 실질 생산에 대해서 미국의 실질 생산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YUS over YE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실질 생산물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해당 그 X축에서는 오른쪽으로 좀 바라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유럽의 실질 생산물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실질 생산이니까 물가를 감안했었을 때 생산량이거든요. 만약에 물가를 똑같이 세팅해 놓고 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물가가 똑같을 때에 실제 그 생산량이 뭐 여러 가지 산업혁신이나 여타 이유로 인해서 증가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실질 생산이니까 생산량은 똑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메이드 인 US나 메이드 인 EU가 좀 인기가 좋아서 실제 이제 그 실질 생산 음, 양 자체가 달라지는, 그래서 물가를 감안했을 때 이제 그러한 그 생산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결국 반영하고 있는 것이 X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실질 환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으로서 결국 명목 환율에다가 양국 간의 물가 차이를 감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은 렐러티브 서플라이는 세로로 서 있는 빨간색 선이고요. 렐러티브 디맨드 상대 수요는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형태인데요. 렐러티브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 생산물의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국에서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고정되어 있는 비율 수준 하에서는 사실 이 환율이랑 상관없이 실질 환율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생산량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RS 곡선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RD 곡선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실질 환율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실질 환율상 을 감안하였을 때에 싸 보이는 재화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양국 간의 생산이 100%다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YUS, YE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적에 결국은 그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싼 물건을 갖다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 예컨대 미국 내 생산물에 대해서 상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국 생산물의 실질적인 절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Q가 결국은 좀 더 내려가는 형태로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내 생산성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상대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 그 생산물이 실질 저하가 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똑같이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물건 양이 좀 많아지면은 사실은 해당 물건 값은 좀 싸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real depreci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 지금 빨간색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류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일반적인 환율에 대한 접근법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통화적 요인, 실물적 요인 모두가 사실은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명목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고요.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결국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의 어떤 증가가 항상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경제 발전을 따라서 이 증가 양의 속도가 또 달라진다고 하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역시 인플레이션의 그 미래에 대한 예상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가 말하자면은 당장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통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국내 생산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좀 절상이 일어날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호주소랑 한우가 있다고 하면 한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한우 값이 좀 올라가게 되겠죠. 한우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 환율상으로 봤었을 때는 똑같은 그 외환을 가지고서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랑 원화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살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이 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환율 절상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 절하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결국 역시 또 소고기의 예로 들어가 본다 그러면은 한우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사실 전에 있었던 똑같은 100 오스트리안 달러 가지고서 원화를 바꿔서 살 수 있는 한우의 그람수 늘어날 테니까 실질 절하가 발생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로 갔었을 때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장기에서 명목 환율 E라고 하는 것은 실질 환율 Q라고 하는 것에 결국 물가의 비율 PUS over PEU, 결국은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장기의 명목 환율이라는 게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살펴본 실질 환율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통찰이 되겠습니다. 통화적인 어떤 요인만 변화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실질 환율의 변화도 없을 거고요. 그럼 실질 환율의 변화인 Q에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실제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은 명목 환율만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될 텐데, 명목 환율 E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물가를 통해서 환율을 갖다가 변동시키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 그러한 그 환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PPP에 따라서 통화적 요인의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율이나 통화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자율이나 통화량이 변화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 현지의 물가가 달라질 것이고, 그 물가가 달라지면 그것이 다시 환율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량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게 될 때는 그때는 Q가 변화한다는 개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어떠한 그 산업 생산력 상의 어떤 변화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Q가 변화하게 되고, 그러한 Q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명목 환율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경로를 이제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통화적인 요인의 변화. 예컨대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게 된다면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달러의 명목 절하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달러가 흔해지는 꼴이니까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환율이 달러 유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달러 유로 환율, 달러가 사실은 절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유로화의 공급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유로가 명목 절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명목 절상, 명목 절하하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그 자체로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환율을 본다고 했었을 때의 절상절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통화 공급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에도 또한 장기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그 장기적인 그 환율 또한 명목 절하를 겪게 됩니다. 결국 그 미국도 유럽도 다 같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장기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장기의 환율에서는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개념이죠. 반대로 유럽에서도 통화 공급 증가율이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서 유로화의 절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늘어났어요. 메이드 인 USA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결국은 달러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 명목 절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생산물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났다, 유럽 제품이 좀 더 수요가 증가되었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유로의 절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 환율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해당국의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자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타국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서 환율에 있어서 해당 선호가 더 있는 쪽으로 절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의 차이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환율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영향을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과 실질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아마 이번 시간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이자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미에서 파이의 E, expecta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만큼을 차감한 것이 사실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명목상의 은행 가면 주는 그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제거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실질 이자라는 실질 이자율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언급됐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 생산량에 의해서 이제 측정이 됩니다. 즉 이자로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있을 텐데, 그 양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이제 실질 생산량이 얼마만큼을 갖다가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이자율은 요만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그 이자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의 그 차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국에 대해서, 유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그 우리가 이제 통화주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양국 간의 명목금리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 그 실질 환율의 차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질 환율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자율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파이 2로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실질 이자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으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중복되는 항들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결국은 실질 환율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그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실질 환율의 어떤 기대 수익률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준비된 내용으로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요번 봄학기, 요번 가을학기 상반부에 대한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다음 세션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사이언스 온라인 테스트로 이루어질 거고요. 관련된 공지는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